안녕하세요. 오늘도 7월 마지막 주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우리 북클럽을 하는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책 많이 읽으셨나요? 장윤미 스폰서님이 오디오북을 올려주셨으니까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읽지 않아도 이제 책을 읽으면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해가지고 본계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책을 나눔을 할 수 있지만 또 듣계적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고 말을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서요.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은 저희가 지난번에 1부에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요. 2부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요. 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나눌 차례인데요. 먼저 데일 카네기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에서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새벽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구열이 굉장히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학교 토론팀에서도 일을 하다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세일즈맨으로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YMCA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이런 방법들을 학생들한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인간관계론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 강의와 강의 준비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될 정도로 정말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렇게 나눌 때는 정말 인간관계론이 기본이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것들을 한 장씩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부의 1장 논쟁을 피해라를 준비해 주신 이수윤 스폰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이소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더운데 수고하셨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1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논쟁을 피하라. 이거를 첫 번째 방법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희들 제가 초기 사업할 때 진짜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과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께 최고라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싸우지만 말고 와라 맨날 그런 얘기 스폰서가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논쟁을 피하라는 이 대목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콕콕콕 찍혔습니다. 만일 당신이 따지고 상처 주고 반박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후회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처가 이런 말 했대죠.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없어진다. 오해도 결코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치나 수완 화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에 의해서 없어진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세. 그런 사람 이게 링컨이 동료들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그 젊은 장교한테 했던 말이래요.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세. 그런 사람은 자기 성격을 망치거나 자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 자기에게 약간의 정당성밖에 없을 때는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네. 정당성 있는 경우라도 작은 일에도 계속 양보하라고. 그게 이기는 일이라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설득하는 방법에서는 뒤진다는 얘기죠. 그 오페라 마지막에 이제 오페라 테러 가수인 안피어스라는 사람이 50년 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람과 나는 오래전에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잠자코 듣기로.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모함을 지르게 되면 대화는 없어지고 단지 싸움과 분노만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많이 적용하시죠. 저희도 저희 남편하고 싸움이 별로 안 돼요. 나이 차이도 있지만 내가 막 뭐라고 하면 아예 대꾸를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O형들이 막 격렬하게 하면은 막 피통 터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많이 접목하시고, 그래서 원칙 1은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번 이 설득하는 방법에 1번 논쟁을 피하라 해서 저도 많이 이걸로 적용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논쟁을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를 아시고 어떤 걸 할 때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요. 2장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이관재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에이전트 이관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인데, 보면은 지금 먼저 하신 이소윤 스폰서님께서 논쟁을 피하라. 예, 같은 맥락이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이긴 한데, 보면은 적을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는 논쟁을 피하라고 했는데 논쟁을 하라,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을 하라라는 저의 다음 챕터에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의 그런 맥락에서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지 말고 분명하게 변명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그런 말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보면은 적을 또 확실히 만드는 방법 중에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고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말도 있을 거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중에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역으로 논쟁을 하라 해서 논쟁을 피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결정을 들추면서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는, 그리고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저도 그런 게 많은데, 하는 척, 그 다음에 잘난 척, 아니면 조금 무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여기서 적용할 것은, 제가 무조건 겸손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겸손해야 또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스폰서 사장님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도 잘 따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장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고요. 4장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3, 4장을 서은진 스폰서님 해주시겠습니다. 서은진 사장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루비 에이전트 서은진입니다.
저 지난번에도 참 얘기했지만 참 이 책은 제목만 읽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들을 참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제목만을 딱 봐도 예, 그 답이 딱딱딱딱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설득이란 단어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설득이란 단어는 상대방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란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고 이것이 행동 변화까지 일으키도록 기대하는 것이라 논리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기대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다이어트 같은 거고요. 금연, 금주.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물론이고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설득하는 게 또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 이랬다가도 아니야 그냥 빼기 싫어 그냥 마음대로 먹을래 뭐 이런 것처럼 계속 그 두 가지의 논리들이 이렇게 이중성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에. 그런데 오늘 우리 책에서는 보면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라고 논제가 딱 되어 있는데 논쟁을 벌이지 말고 그다음에 남과 얘기할 때 먼저 전적으로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솔직하게 성의를 다해서 잘못을 인정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설득이 되고 괜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아이들이나 뭐 남편이나 누구나 이렇게 저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하고 했을 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나의 그것들을 말하라고. 그러고 다음 장에서 보면은 꿀 한 방울이 쓸개집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라고 이 말은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부품과 태양. 그 딱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니까 거기에 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품과 태양이 서로 자신이 더 강하다고 싸우고 있을 때 마침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를 본 둘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내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품은 힘껏 바람을 불어대서 나그네가 외투를 벗기는커녕 점점 더 옷을 꽁꽁 싸매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부품은 포기하고 태양한테 차례를 넘겼는데 태양은 상당히 따뜻한 햇볕을 나그네에게 쬐어주었더니 더워진 나그네는 외투를 하나씩 벗으면서 태양이 이겼다라는 얘기죠. 정말 내가 책을 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막 논쟁이나 뭐 다툼이나 그다음에 강압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럼으로써 더 따뜻하게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온화하고 우호적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실증에서도 그다음에 또 여기 우화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읽게 됨으로써 그간의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점검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말하고 그다음에 남을 비난하거나 나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그냥 빨리 고백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대화의 그런 한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5장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장윤미 스폰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유미입니다. 제가 맡은 건 5, 6장인데요. 제가 12장까지 쭉 읽고 오늘 얘기를 이제 4장까지 이렇게 듣고 제가 5, 6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5장에서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여기에는 딱 아마 PPT가 맨 마지막에 원칙밖에 없고 중간에 뭐 내용이 PPT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을 때 일단 여기에서 이게 제가 과외 선생님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특히 시크릿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네트워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배운 그 지식을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는 데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고 부정을 해도 나는 반대로 아니라 그러고 내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네라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진장 막 애를 썼었는데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처음부터 네 라고 말하게 하고 아니요라는 말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뭔가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고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아니요라고 만약에 대답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요라는 말이 대답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를 결코 사람들이 처음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그거를 다시 예라고 대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전개를 해갈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련한 연사들은 시작부터 네라는 반응을 여러 번 이끌어내서 청중의 심리 상태 자체를 긍정적으로 유도해서 자기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대답을 많이 유도해 놓을수록 궁극적인 제안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크릿 사업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에도 아까 논쟁을 피하는 방법에서도 나왔지만 네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계속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로 중국인들의 격언이 나와 있는데 살며시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그러니까 논쟁을 피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네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그 방법이 네네라고 대답을 유도하는 거. 대답하게 하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장.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 자, 보통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보통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특히나도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5장이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끈기 있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말해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후원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일단 내 얘기를 다 해버리면 먼저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내 얘기를 듣고 거절할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 말을 경청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얘기하는 거를 경청해서 듣다 보면 내가 반대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시크릿을 할 이유를 제가 찾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다 보면 어떤 그런 방법이 생각이 불만을 해소하는 어떤 본인의 불만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크릿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니까 시크릿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의 Y를 우리가 찾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만일 당신이 적을 원한다면 친구를 능가하라. 적을 원한다면. 그러나 친구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능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능가할수록 도와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얘기죠. 의견이 다를 때 중간에 말참견을 하고 싶죠.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서 너가 틀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도 참아라. 끈기 있게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사랑받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동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그게 그 사람의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다라는 게 이 6장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얘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려면 결국은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게 하는 게 저희 사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5, 6장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장이요.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이준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플래티넘 멜턴트 이재수입니다. 오늘 제가 7장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 주요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합한 선택일까 또는 힘이 될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우리는 더 신뢰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챕터를 선택할 때도 되게 흔쾌히 이걸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스스로 이거 선택한 거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나를 존중해줬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한 욕구조차도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책임감이.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상대방의 협력을 얻는 방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이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또 가정생활에서도 통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어렸을 때 저희가 성장을 할 때에도 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강요를 하거나 명령을 하면 어떤가요? 정말 말끝 하나, 설거지 해! 이거랑 설거지 해줄 수 있니? 라고 하는 이 말끝 차이에서조차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떨 때 아이들이 더 말을 잘 듣고 제 스스로도 남편이 뭔가를 강요를 하거나 또는 뭐 위에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라고 했을 때 반감이 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사업에 또 일상생활에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것만 한다면 이것만 잘 지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그 경청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시크릿 사업에 뭔가를 선택을 하게 했을 때 그 선택이 무엇이 됐든 간에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만 있게 한다면 최고의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 물건을 사거나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고 느끼기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 욕구, 생각에 관해 누가 물어주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저희는 묻기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강요하기가 일수고 급급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제 사업자를 찾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여기 이 방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꼭 이 포인트를 적용하셔서
훨씬 더 넓고 탄탄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9장. 모든 사람이 원하건 원치 않던. 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네, 9장이네요. 네, 이정수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래티넘 에이전트 이정수입니다. 지금 제가 맡은 챕터가 8번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9장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을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훌륭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정말 방법,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을 선택해 주신 이소연 스폰서님이 참 좋은 책을 선택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말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건 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9번과 10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거나 오해로 다툼이 생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또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이견이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결국 내 입장만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8장의 그 첫 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전부 틀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저뿐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틀리다라고 생각은 해보지 않잖아요. 잘.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가 쉬운데 어찌됐든 어떤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이 8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주입하려는 실수를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여러 예시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새 집에 이사 와서 4년간 꾸준히 잔디밭을 가꾸고 풀을 뽑아주는 아내에게 불평하던 남편 더글러스는 카네기 인간관계론 강좌를 듣고 아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녀를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했기에 함께 잔디밭을 가꾸는 일을 도와가며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인 양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딘 더번이 말한 중요한 일도 여기 있죠. 면담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나 동기를 갖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무실 밖에서 2시간 동안 서성대는 것이 더 낫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면 기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공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9번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큐 영화 목숨의 이창재 감독이 어느 대담 프로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영화였는데요.
어느 부인이 한 말을 인용해 봅니다. 지금 가장 슬픈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 앞에 있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평소에 금술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아주 무덤덤하고 자주 다투고 정말 다정다감하지 않은 부부였다고 해요. 매일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욕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지배인과 옥신각신 논쟁을 벌이는 대신에 지배인이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덜 끼치고자 하는 염려를 이해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완전 무결하게 수리하지 않으면 더 자주 고장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그 욕구를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만하게 이 일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어떠한 일이든 간에 또 저도 또한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주부였고 또 엄마이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어른이고 더 많은 경험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 어린 아이 아니면 내 어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번, 9번에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충분히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상대를 인정해 준다면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10장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조보은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래티늄 에이전트 조보은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장은요, 10번째, 10번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인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호소법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그 좋은 상황인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개인 대 개인이 뭔가 불화 아니면 개인 대 법인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서로가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호소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그 큰 포인트는 차원 높은 방법의 호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상한 동기부여로 호소를 해라. 이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언쟁이 벌어질 일이 있을 때 다 대부분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내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서 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무조건 성취시키려고 다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의 설득으로 나의 호소법을 따라올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시 나온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토머스라는 그 자동차 직원이에요. 보니까 직원인데 자동차에 그 여러 가지 뭐 고객들이 있겠지만 유독 그 중에서요 6명의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거를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정말 퉁명스럽게 그 다음에 회사가 갑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방법을 해서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무뚝뚝한 말투와 서로 그러다 보니까 격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토머스라는 이분이 사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토머스,
당신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봐요 했더니 이 사람은요 직접 한 사람씩 찾아갔어요.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고객의 말에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잘못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고객의 차이며 고객의 차에 대해서 고객이 무조건 권위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고객이 말하도록 기회를 주고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서요. 정말 이해심을 갖고 끝까지 말에 귀를 기울였대요. 왜냐하면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이미 스폰서님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사장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참고 무단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고객이 처음에는 많이 흥분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을 계속 서로 대화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요. 기분이 차분해졌을 때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6명 중에요. 5명한테 미수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도 150달러에서 400달러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2년 후에는 그 6명이 모두 다 신차로 구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뭐를 느꼈냐면 토머스 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불분명할 때는 그가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며 진실되고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인간이 서로 뭐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물론 악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서로 뭐 감정이 격해졌다 하더라도요. 당신은 정직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속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당신도 상대로부터 마음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당신은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한 인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한 거를 뭔가 속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해라. 예, 같이 언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면 아까 우리 장현미 스폰서님도 말씀하셨고 이소연 스폰서님도 정말 말씀하셨고 시크릿 사업을 대입했을 때 보면 저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뭔가 이거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정말 보상에 대해서 아니면 비전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랐고 그 다음에 왜 시크릿을 모르는 거야? 답답해. 물론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게 그 사람도 상대방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눈빛에서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서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진짜 진심으로 상대방을 호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정말 알아야겠다. 그리고 보고 나서 이렇게 정말 한번 노력을 더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예, 11번. 네, 쇼맨십을 발휘하란데요. 우리 사장님들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쇼맨십 하면 이건 뭔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쇼맨십을 이거 할 수 있을까? 뭔가 달란트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정말 극적인 거랑 여기서 극적인 감동을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은 극적인 효과가 필요할 때래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사실만 말하는 거는요. 충분하지가 않대요. 왜요? 우리가 이미 많은 정보는 갖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정보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눈을 뜨면 정보에서 우리 정보의 그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거를 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고 그 다음에 흥미있고 그리고 극적인 사실을 전달했을 때 요즘 같은 정말 그냥 뭐 다 그렇고 그렇겠지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혹시 촌철살인이라는 뜻 아시죠? 촌철살인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작고 날카로운 세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경구 아니면 짧은 그런 글
아니면 짧은 말이라도요, 임팩트가 있고 정말 극적인 감동을 줘서요,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쇼맨십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영화나 TV,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비즈니스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도요, 이런 쇼맨십, 뭔가 극적인 거를 우리가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또 실예가 뭐가 나오냐면, 저도 이걸 보고서 저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전자계산기 영업 담당하는 사람인 진 예민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해서 아주 엄청난 그 판매량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가게에 들어가요. 무작정 들어갑니다. 그럼 책상 위에는 보면은 다 대부분 계산기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구식이더래요. 구식인데 주인한테 가서 이분도 그냥 말로 한 거죠. 처음에는 손님 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의 이런 구식인 계산기 때문에요, 손님 한 사람 올 때마다 사장님은 돈을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랬는데 사장님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 하는 일에 너무나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 진 예민슨이 어떻게 했냐면요, 동전 한 움큼을 가지고 가서요, 땅바닥에 탁 던져버렸대요. 자,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이 됐겠죠. 자, 그러면서 동전을 주우면서요, 설명을 했대요. 왜 계산기가 이렇게 구식이면 빨리빨리 계산도 안 되고, 사장님은 손님을 빨리빨리 더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정말 그 사장님의 그런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면서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자계산기를 가장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뭐예요? 집중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저런 극적인 걸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안 먹힐 것 같은데 먹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극적인 거랑 자극적인 거는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극적인 거는 감동을 주지만 자극적인 거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쇼맨십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프로포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프로포즈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랑한다 말로 하는 거랑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 말하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의 쇼맨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효과와 쇼맨십은 당신의 생각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유독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네, 저도 약간 쇼맨십이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유독 잘하는 분들이 있어. 자, 근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과하기만 하면 안 되죠. 진심이 우러나는 그런 쇼맨십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를 좋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설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조직에 있든지 간에요, 나를 더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 사장님들 쇼맨십 하나씩 정도씩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잘하셨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12장인데요.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제가 맡았는데요. 이제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해요. 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공한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극하여 도전 의욕을 좀 불러일으키면 그 방법이 또 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팀을 좀 실적이 나지 않을 때 그들이 한 뭐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심이나
자기가 조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것을 자극함으로써 더 뛰어나게 내가 저 사람보다 저 팀보다 더 낫게 할 거야라는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도전 의욕을 특히 패기 있고 기계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12번째 규칙은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했는데요. 종합하면 정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12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논쟁을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피하라고 하고요. 2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손하라. 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내가 틀렸다면 반드시 인정하라. 바로 인정하라는 거고요. 4장에서는 상대를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예, 그리고 5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네라고 대답하게 하라. 6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7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죠.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래야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면서 더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8번째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9번째 법칙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을 자극하라. 예. 그리고 10번째에서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네. 그리고 11번째는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네. 그리고 12번째에는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리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인데요. 설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가 움직이게 만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정말 좋은 책을 권해주셔서 3부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할 때 저희들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저기 이수연 스폰서님, 네, 마지막 클로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연입니다. 오늘 리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말에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이 리뷰를 통해서 말하는 방법, 상대방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위배되는 정말 설득하는 방법이 아닌 논쟁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 논쟁을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하고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이번 이 책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과 저도 이거를 정말 내 몸에 꽉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부는 이제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이거든요. 다음 달에 하면은 이제 8월이면 저희가 이제 인간관계론이 다 끝나요. 4부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요. 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만 4개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카네기처럼 잘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 또 그리 어떻게 보면 또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 시크릿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것처럼 이게 내 거가 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4부도 한 달 동안 잘 읽어보시고요.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4부를 다시 리뷰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준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고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